뉴욕은 원래 독해.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일하는 이자입니다. 직장인 유자입니다. 꿀빠는 자코입니다. 정말 치열한 일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녹음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모인 거는 2시간 전인데 본격 음주 방송이죠. 지금 다들 살짝 상기돼가지고 얼굴이. 네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잘 못 봐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거 쓰고 싶네. 오랜만에 돌아온 건축 독해. 네. 네, 우리 엘리원독의 약간 코어. 맨날 코어래. 네. 오늘의 건축 독해는 뭔가요? 오늘의 건축 독해는요. 뭐 이거를 건축 독해를 할 건더기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피츠버그를 다녀왔잖아요. 그죠. 피츠버그의 칼리지 투어를 갔다가 그 근처에 있는 되게 유명한 건축물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건축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해서요.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모셔오신 분은 공식적으로는 3명의 부인과 와우. 그게 공식이에요? 그게 공식. 공식. 와. 오피셜리. 그러니까는 공식은 몇 명일까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은 결혼 증명서라는 걸 그죠?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있는 부인만 3분. 그 이외에 여자친구와 기타 등등은 뭐 셀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고. 멋지다. 찐 인생을 사셨네. 그리고 그 새 와이프로부터 낳은 자식이 8. 우와. 건축계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베리 프로덕티브? 그런 쪽에서도 프로덕티브 했지만 건축물도 되게 많이 남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600 몇 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만. 예, 1000 몇 개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실현된 게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제 다작도 하셨고 다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굉장히 장수까지 하셨다. 돌아가셨을 때가 90이 넘으셨었어요. 누군가요? 도대체 그분이. 예, 그분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뭐 건축계에서는 뭐 4대 뭐 거장이라고 하면은 3대, 4대 뭐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러면 항상 미국 건축가로서 항상 언급이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피츠버그 쪽에 갔을 때 들렸던 곳이 이제 펄링 워러, 네. 낙수장. 한국말로. 카우프만 하우스, 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카우프만이 그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카우프만이 누구예요? 미스터 카우프만을 위해서 지은 주택이었는데 카우프만이 그 피츠버그 주변에 굉장한 부호였죠.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게 그 피츠버그 그쪽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호였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위스콘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쪽. 그쪽 출신이니까는 사실 피츠버그랑은 가까운 뭐 옆 동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참 유명해졌을 때 그 카우프만 그 분께서 이제 직접 위스콘신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했던 작품들을 보고 그 주택들을 보고 나도 한번 이런 걸 할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분이 또 이 화술과 이 장사 소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싹 꼬셨는데 누굴 꼬셨냐?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좀 되면은 뭐 이런 주택 좀 지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에게 커미션을 받아서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펄링 워터라는 집을 짓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가로서의 인생으로서 가장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였어요. 전성기였나요? 전성기였을 당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디자인 피가 굉장히 비싼 건축가였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피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많은 피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저 3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슬라이드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없었고 직접 가가지고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내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보여주시고. 근데 그 폴링 워터뿐만 아니고 그분의 작품들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이 미국에 이런 건축가가 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예전부터 건축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르콜리지의 미스 반데로에 나오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거기에 좀 껴줘야 되고 막.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작품을 하는 사람인지를 실제로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학년 1학기였나 2학년 마지막 학기였나, 그 기흥성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그렇죠. 예, 자쿠님 알 거야. 한국에서 건축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흥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한국 건축 모형의 대가예요. 그래서 요즘은 피지컬 모형을 많이 안 만들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다 이제 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모형 대체하는 게 이제 컴퓨터 툴들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우리 단지가 이렇습니다. 딱 이런 맞아요. LED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불 쫙 쏴주고. 근데 좋은 아파트들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요쯤 돼야 기흥성이라는 분한테 모델을 부탁할 수 있는 급이에요. 그분 회사 이름이 기흥성. 네, 기흥성. 아, 본인 진짜요? 이름도 기흥성. 이름이 되게 독특한데 회사 이름이 자기 이름. 기흥성이래요. 수원성 이런 뭐 거. 남한산성 막 이런 거 남한산성, 기흥성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유명해졌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제 김수근 씨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의 작품들을 이제 말년에 그분 작품들을 모형으로 만들면서 막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거. 그게 제일 유명해요. 이거 진짜 이런 곡선들을 어떻게 모형으로 구현을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이유가 내가 그린 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 매스로 만들어지고, 왜냐면 드로잉은 다 2차원의 것들인데 그걸 조합해서 3차원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대로 디자인이 나올까?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모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곡선이 되게 막 골 때리게 돌아가잖아요. 정말 재떨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고무신 나름 조선 백자의 곡선을 사용해서 했다고 김수근 선생께서 그러셨는데. I'm sorry, 잿더리 but 아니면 정말 재떨이 같이 생겼어요. 고무신을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생긴 맞아. 그런 곡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내가 대학에 있을 때면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도 그 힘으로 해서 굉장히 비싼 모형을 만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그분 강의가 있었어요. 한 학기를 맡아서. 그래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 모형이라는 거에 대한 그 애정도 있지만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건축 모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 거. 이게 단순히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툴이 아니었고, 하나의 프로덕트로서 그 자체로 어떤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그분한테 수업을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프리빌리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한테는. 파이널 과제가 뭐였냐면은, 네가 좋아하는 건축가의 작품을 너네가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봐라가 우와. 파이널 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좀 힘든 거니까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팀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에서 골랐던 프로젝트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Falling Water였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건물이다 보니까 이 평면과 인면과 이 단면 요것만 있으면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스케일이 다 똑같아야겠지. 1대 50이든 1대 100이든 1대 300이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외국 서적을 다 뒤져가지고 도면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가 2000년대 초반 1999년 막 요럴 때였는데 이 작품이 1930년대 작품이에요.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만 70년 가까운 타임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면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평면을 가지고 없는 도면들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직접 그려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데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군요. 듣기만 해도 막 어. 벌써 막 진저리가 나는데 아, 듣기만 해도 막 좋다고 막.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 파이널 프로덕트에 대한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으면 창문으로 집어던지는 게 가능했어요. 아, 이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던짐 당한 팀들도 있고. 어머, 진짜? 그럼. 그 막 열심히 막 계단 만들고 막 이랬는데 깍! 이러면 네. 진짜 음악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령을 피우는 거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거 100%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얘네 이 팀의 어떤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에 대한 거랑 절대 그게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무리 파이널이어도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뭐 사정 없어요. 집어 던지는 거야.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슬라이드도 받고 그리고 그런 실제로 모형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됐지만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 아 그렇구나. 제가 벌써 뭐 15년 됐어. 2살 때쯤 오셨잖아요. 근데 저번 주부터 우리 너무 양심 사기들을 너무 진짜. 유튜브 다 팟캐스트 다 그런 거지 뭐. 맞아. 그런데 나중에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살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왜? 왜냐면은 일단 너무 멀어. 가려면은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뉴저지에서 이제 5시 반 걸려서 가는데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이거 하나 보러 가는 거야, 진짜. 피츠버그는 피츠버그 약간 외곽에 있는 곳인데 피츠버그에서 1시간 떨어져요. 더 네. 외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기회는 이게 너무 좀 어떻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들릴 기회가 있으면 가보지 뭐 그걸 굳이 보겠다고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지난 4월 달에 드디어 이제 가서 보게 된 거죠, 네. 건물을. 근데 이게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네. 폭포 옆에 있고 막 숲속에. 숲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계절마다 또 그 모습이 달라지고 뭐 폭포 떨어지는 소리와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 자연과 뭐 올게닉 아키텍처의 무슨 넘버원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니까 거기에 대한 그 풍경은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가 가보기 전에도 어느 정도 들어왔었었는데 진짜 대표적인 달력 사진 아니에요? 완전 진짜 그 불국사의 그 맞아. 그것처럼 정말로 딱 그 뷰 앵글 딱 그거는 너무 많이 봤던 모습이라 그것도 사계절을 사진으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모습이 보일지 너무 상상이 되는. 근데 가면서 거기에 이제 피츠버그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1시간 정도를 드라이브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Falling Order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원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위스콘신에 있으면서 위스콘신 외곽에 미국의 전원주택?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평선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집 같은 느낌. 그래서 낮고 넓은, 그러니까 낮고
넓고 직선이 그러니까 수직선이 강조되기보다는 수평선이 강조되는 그런 형태. 되게 그래서 미국스럽죠. 굉장히 미국스러워. 그리고 지붕도 사실 우리가 사는 집이 미국의 그냥 트레디셔널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위스콘신에서 이 양반이 했던 작업들의 그 대표적인 조형은 지붕이 굉장히 낮은 피치에 되게 슬롭이 되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다 올라가잖아요. 네. 이 동부만 해도. 그죠? 근데 굉장히 낮은 슬롭에다가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건물이 멀리서 보면은 지붕선이 살짝 지평선에 걸려 있을 정도의 그런 레지덴셜로 굉장히 막 이름을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주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워낙 인구가 밀도돼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평원에 집 하나 덜렁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동부를 제외한 그리고 서부를 제외한 이 중부, 가운데 있는. 네. 중남부, 중북부 여기는 그게 미국의 전형적인 주택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 피츠버그 주변에 있는 이 동네에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펄링워터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조형은 같이 하고 있어요. 오버행이 굉장히 크고 오버행이 뭐예요? 오버해서 행하는 거야. 오버행? 오버해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캔틸레버 있잖아요. 캔틸레버. 캔틀레는 뭔가요? 그러니까 오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캔틸레버를 용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지붕이 쓰려면은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붕 끝에 꼭지점에 기둥이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기둥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끌고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각 귀퉁이에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는 꼭지점에 있지만 나머지 2개는 이 지붕 가운데 있을 중간 수도 있는 어디쯤? 이런 네. 건가요? 이런 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이 부분을 오버행이라고 그러고 이런 여기를 형태를 오버행이라고. 이제 그 캔틸레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 귀퉁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이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여기 무게가 걸리니까 뭐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상세를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뭐 구조 그래서 막 그래프를 막 그린 다음에 그걸 미분적분으로 막 푼다 그거를 구조 시간에 뭐 그런 거를 어쨌든 이게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꼭지점에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 양반은 목조주택이 아니었고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조주택에서 못하던 이런 캔틸레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조적으로 기둥을 뒤로 빼도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게 나무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받쳐주니까 이 상쇄시키는 힘이 더 세죠, 나무보다. 그러니까 그런 조형들이 가능했던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아요. 사실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중산층의 집이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굉장히 실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의 전형적인 초원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펄링워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 물 위에 있는, 물 위를 기둥 없이 가로질러 나오는 그 캔틸레버. 그러니까 그런 다이나믹이 굉장히 그 일반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사실은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사실은. 흔히 볼 수가 없는. 그쵸. 근데 그 자연 속에 그런 집이 가능하고 그게 팔릴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구나를 느끼려면 정말로 거기까지 가는 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요번에 가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건축물은 이미 많이 익숙해. 대학 때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사진도 많이 봤고 근데 그 조형이 그 산속의 폭포 위에 왜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진짜로 가는 길에서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든요.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로컬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산세가 왜 웃어요? 전 옆에서 계속 자가지고. 도착하니까 그랬구나. 막 도착. 오, 멋있다! 가다가
거기에 피츠버그에서도 그렇고 뉴저지에서도 그렇고 이 펄링 워터가 있는 데까지 가는 이제 펜실베니아를 넘어가면은 유료 도로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유료 도로다 보니까 랜드스케이프나 이런 게 해놓은 게 그냥 이 루트 4, 루트 17 이거랑 완전히 달라. 이 자연의 산세가. 네. 왜 여기는 여름 되면은 기계로 막 잔디 치고 나무 치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너무 관리를 잘해놓은 거야. 그래서 가다 보면은 내가 영국에 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축구회로 가는 거 아니죠? 저 고개를 넘으면 자연스러웠어. 갑자기 피츠버그 가다 손흥민으로 넘어가는. 저 고개를 넘으면 스톤헨지가 나올 것 같고 또 고개를 넘으면은 토트넘의 홈 경기장이 보일 것 같은. 잔디 관리를 축구장 같이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 하시. 영국의 이 정원 기술이라는 게 이 정말로 그런 거 당했다. 그 고속도로 달려보면은 정말 그런 걸 와 정말로 이게 랜드스케이프이 다르구나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축구장 관리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럼 장난 아니지. 근데 내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 흔히 뭐 여기 95 턴파익만 해도 여름에 그 잡초들이랑 막 이게 너무 심하니까 기계로 막 자르고 막 다 엎어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렇게 관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영국처럼. 영국처럼. 아, 여기는 랜드스케이프이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뉴저지 하이웨이의 랜드스케이프이 아니었던 거야. 영국 사람들이 했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로컬로 빠져가지고 한참 로컬길을 가는데 그런 어떤 조형이나 그런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 속에 집이 있으면 잘못하면은 그냥 귀신집이 되는 거예요. 그쵸. 곰 나올 수도 있고. 네. 그치. 근데 여기는 이게 딱 여기 펄링워터에 딱 가면 그 입구에 그 정원사들이 쓰는 집이 따로 있어요. 이 카우프만이 갖고 있는 몇 에이커 땅에 그 집이 있는 건데 그 몇 에이커를 관리하는 정원사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화가 여기에는 있구나. 맞아. 내가 모르던 뉴저지에서는 뉴욕에선 뭐 업스테이트 뉴욕 가도 뭐 그런 동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집이 가능했구나. 뭐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일단 그 건물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참 전성기 때 지었던 집이니까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미스터 라이트 플리스 디자인 마이 하우스 막 그래도 클라이언트를 골라받을 수 있는 아키텍이었었거든요. 그런 전성기에 디자인했던 집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구설수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구설? 그러니까 일단 가봐서 알잖아요. 굉장히 습해 집이. 물 위에 있어요. 예, 물 위에 있고 정말 폭포 위에 있어. 정말로 폭포 위에 있고 그게 뒤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던 거는 그 메인 딱 그 테라스 오보행 있는 테라스 있고 물 떨어지고. 예, 물 떨어지고 네. 뭐 그런 건데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은 게스트하우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를 쉽게 말하면은 그 돌산을 깎아가지고 돌산에다가 박아놓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의 펄링워터 집은 이렇게 돌산이 이렇게 내려와요 집 뒤로. 그럼 우리가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그 집 뒤로는. 예, 거기가 항상 좀 어두워 보이나? 거기가 이제 드라이브웨이인데 네. 거기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리고 뭐 게스트는 또 올라가고 뭐 그런 형식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돌산을 타고 그 집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강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걸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가서 보면 물길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러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축축해.
이거 젓가락 이거 하면 장난 아니겠다. 네, 그 숨에 리오. 숨에 그 수맥이 바로 보이는데 뭐. 막 가위 놀리고 자도 물을 방향이랑 반대로 져야 되고. 그래서 집이 굉장히 습한 집인데 그거를 이제 프랭크 로이드 이분의 집을 가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1층은 특별한 바닥에 마감재가 없어요. 바닥에 마감재. 마감재가 뭐 우리는 생각하면은 우드 플로어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잖아요. 1층은 대부분 그냥 경계가 없어. 흙. 집 밖과 집 안이 경계가 없어. 그래서 1층은 보면은 큰 돌들 있잖아요. 돌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걸 최대한 그냥 쓰고 그걸로 마감을 하고 뭐 침실은 2층에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 집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축축한 데에다가 집을 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집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서 보면은 주기적으로 뭐 보수 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 콘크리트들이 물을 많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부분 이렇게 좀 손을 봐야 될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게 폭포위에 있잖아요. 네. 폭포위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소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엄청 커 생각보다. 그거 그러니까는 인조 폭포는 아니죠? 자연 폭포. 자연에 있는 건데 우리가 갔을 때 일단은 이제 봄 시작되고 그랬으니까 수량이 좀 많았죠. 네. 그 물이 많기는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폭포가 바로 집 그게 뭐 거기서 사는 게 하루 이틀이지 그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24시간 360일 쫙. 그게 뭐 오줌 마렵겠다. 그러니까요. 백색소음. 백색소. 카우프만 이 양반이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지어놓고 살 곳이 이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결국에는 여기에서 계속 살지를 못했대요. 살지를 못해가지고. 다들 폭포 위에 안 짓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수완이 겁나 좋았던 거지. 여기다가 지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당신의 이름을 사주팔자를 분석해보니 물이 없으시네요. 막 그래가지고. 수가 없네. 물이 없으시네요. 그래가지고 물 위에다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장사를 했든 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자기가 평생 살 집이라고는 생각 안 했대요. 돈은 많이 들였지만 거기에다가 그 이분이 미스터 카우프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아들이 그 나라에 기증을 하거든요, 이 집을. 이 폴링 워터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유네스코니 뭐 해가지고 뭐 하여간 그 내셔널 랜드마크예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죠. 뭐 돼 있는, 하여간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집은 잘 모르겠어요. 등재된 건지 안 된 건지. 근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내셔널 랜드마크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국보 같은 거죠. 국보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아들이 기증을 했는데 이 아들이 폐렴 환자였대요. 네. 폐렴 환자였는데 사는 집이 축축한 거야.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살아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건축가를 수를 하기도 하고. 어머. 진짜? 너 이게 근데 우리 아들 폐렴이 있는데 맨날 집 축축하고 막 지붕에서 물 새가지고 아들 맨날 침대 젖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를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 시공사의 잘못이다 뭐 서로 맛 고소를 하고 막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팠던 아들이 결국에는 내셔널 그 랜드마크 지정하는 데다가 집을 이렇게 기증을 하죠.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 집이. 그러니까 살기로는 사실은 그렇게 아이디어한 집은 아닌데 파티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딱 가면 가서 보면. 일리원도 연말 파티 여기서 하면 짱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런 데서 자려면은 돈을 얼마를 주면 얘네가 우리를 잘 수 있게 해줄까? 여기 가면은 입장권을 팔거든요. 네. 입장권이 밖에만 돌아보는 것 팔고 그 안에까지 돌아볼 수 있는 표가 또 따로 있어요. 집 안을 이제 투어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가이드랑 같이. 가이드랑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때 그 슬롯이 다 차가지고 밖에만 그냥 돌아다녔거든요. 네. 안에까지 다 가는 건 32불이에요. 근데 안에까지 한 사람당. 안에도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오리지널을 다 인테리어 킵하고 있죠. 그대로 그대로 다 다 가지고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슬롯이 다 찾기도 했지만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라비 하우스를 갔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아, 다른 그랬는데 다른 굉장히 비슷한데
굳이 아내가 다 스마시 찼으니까 그럼 밖에만 보자. 보자. 근데 그것만 되게 약간 충분했어요. 충분했죠. 밖에서 보는 게 결국에는 이 건물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는 밖에서 본 그 네. 모습이 유명한 거니까. 그래서 아내는 근데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죠? 파티. 아, 돈이 파티하면 얼마인데 자는 거, 하루 자는 하루 거. 자는 거.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데서 자려면 돈을 얼마를 주면 잘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집은 못 자죠.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치. 남대문에서 남대문에서 못 자서 그치. 사실은 잠은 못 자고 이 집은 그러지 못하고 그 위스콘신 주변에 뭐 탈리아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뭐 이 탈리아신 학파다 어쩌고 해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다 건축학교도 세우고 막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디자인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거기 많이.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사서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집이 있어요. 진짜? 어머. 라이트의 네. 디자인인데 네. 우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네는 그냥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냥 서버번 동네예요.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인데 자는 게 가서 그냥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집에서 자는 게 전부임. 근데 그 집이 하룻밤 자는데 600불 정도 하더라고요. 나 배. 근데 그게 1년 내내 못 돌리겠지, 그건 또. 아. 그게 언제 또 랜드마크가 될지도 모르고, 뭐. 하여간 뭐, 그러기는 하는데, 뭐, 굳이 뭐 돈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파티는 모르겠으나, 자는 거는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거기서 파티하면은 폭포 밑에서 득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nd I wanna start by saying, I love you. 건축 전공자로서 봤을 때 어땠어요? 집이?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도 뭐 다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이 양반의 꿈은 이것이 미국 중산층의 집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집들을 디자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많이 썼던 디테일들은 사실 그런 걸 굉장히 고려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인 글라스를 쓰고 막 그랬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유리창에 이거 유리를 제일 비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중산층이 어포더블한 중산층에게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중산층의 사람들도 즐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진 것들이 뭐 왜 이런 뭐 로비하우스 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 가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뭐 격자무늬, 우리나라 한지 격자무늬 맞아, 같은 맞아. 그 문 있잖아요. 그 패턴이 결국 그런 아이디어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산층의 사람들은 스테인드 글래스를 못 쓰니까 그런 패턴을 나무로 만들어서 일반 유리창에다가 덧대면 그게 약간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리에다가 색깔을 좀 집어넣고 그 패턴을 앞에다가 중첩을 시키면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어요. 이 양반이 한 그런 것들이.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런 집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뭐 3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오죽하겠어요. 결국에 이 건축가의 클라이언트들은 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었던 거고, 결국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못했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상은 현실화되지는 못했는데, 건축적으로 보면은 되게 많은 거를 느끼게 해줘, 사실은. 내가, 장난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을 지을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냐. 나는 가구가 없는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나름 프랙티컬하게 해결한 미국 건축가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요? 가구가 없는지. 가구가 없는지. 그러니까 다 빌트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빌트인이라기보다도 시멘트가 이렇게 나와.
왜냐면 프랭크 롤 라이트는 자기가 가구 디자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쵸. 가구 디자인까지 다 했죠. 그래서 뭐 그런 똑같은 패턴을 써가지고 뭐 의자 등받이 같은 거 막 뭐 이따시만한 거 해가지고 거기에 막 격자무늬 막 있고 막 그런 가구 디자인도 하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뭐 가구가 없는 집을 짓고 싶다라는 게 근데 그런 퍼니처가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식을 위한 것들. 그런 게 필요 없는 집이야. 장식이 필요 없는 집.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요? 뭐가요? 장식이 없는 집을 가서 좋다고 느끼려면은 그만큼의 소양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게 쉽게 안 되니까 그게. 그치. 왜 시비를 걸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어프로치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커네티컷에 가면은 글래스하우스가 있어요. 필립 존슨이 자기 자가로 쓰던 네. 죽기 전까지 거기에 살았었는데 그 집도 사실은 돈 주고 잘 수 있어요. 그 집은 하룻밤에 3만 불이에요. 근데 잘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운페이먼트네. 동그랗게 되는 그건 아니 이렇게 아니, 그거는 이렇게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글래스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그게 그 미스 반데로라고 독일 사람 그 사람의 뭐 판스버드 하우스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했다는데 사실 기본적인 조형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뺏겼어 그냥. 그냥 똑같이 그냥 뭐 무슨 뭐 벽이 영감이야. 사방이 그냥 글래스로 돼 있고 가운데에 이런 원기둥이 하나 박혀 있어요. 네. 살리단 브릭 원기둥이. 거기가 화장실이야. 아. 거기가 화장실이고 침실도 그렇고 왜 식당 그건 당당하게 그러니까 왜 혼자 몇 에이커에 사는데 거기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옛다! 그러니까 근데 자녀다. 그 집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이잖아요. 자기 스튜디오 같은 거였었는데 뭐 물론 다른 용도의 건물들이 주변에 겁나 많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의 갤러리, 자기가 갖고 있는 아트만 전시하는 갤러리가 따로 있었고 그 주변에 건물에 그 글래스하우스 주변에 근데 자기가 사는 공간이었던 그 글래스하우스는 거기에 가면은 뭐 그 바르셀로나 체어도 이렇게 세트로 딱 돼 있고 이렇게 파티션이 없잖아요. 화장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키친 같은 것도 그냥 이 로어 캐비넷으로 끝나고 중간에 어중간한 데다가 이제 빌트인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에 스토리지를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극과 극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깨씨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거기 있는 것들이 다 데코레이션이에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글래스 박스로 만들었다는 의도 자체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가정집에 북닥북닥 이게 아니고 너저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저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굉장히 연출이 된 모습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라이트의 집에 갔을 때 느꼈던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연출이 아니고 굉장히 그거를 프랙티컬하게 없앴어. 없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스토리지가 없거나 앉을 데가 없거나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글래스하우스는 거기에 있는 퍼니처가 그냥 오브제로 그냥 이 거실이라는 공간에 오브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의자는 내가 필요하다고 각도를 돌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 그 오브제는 그 자리에 원래 그 각도로 딱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라이트의 집은 훨씬 편하지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죠. 훨씬 편한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 너저분한 게 막 있고 막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좀 차이점을 느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더 생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프랙티컬한 좀 어프로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게 이제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비싸다는 게 문제긴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요즘 뭐 건축사에서 항상 나오는 뭐 모던 아키텍처를 하려면 이제 필립 존슨 나와야 되고 필립 존슨이 뭐 모마에서 뭘 하고 막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자신의 건물도 그렇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아이코닉한 거를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필립 존슨이라는 양반은. 그런 반면에 힙스터셨네. 힙스터였죠. 그분도 장수하셨지. 그리고 그 말년에 커밍아웃 하시고. 근데 이제 힙스터. 근데 이제 라이트의 집은 그런 차이를 좀 느꼈어요. 이게 가지려면 굉장히 비싼 거긴 하지만 그 비싼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유명한 아키텍이었었고 이제는 다시 디자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가가 해놓은 그렇죠. 그런 어떤 국보, 보물 이런 것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디자인의 어프로치는 사실 굉장히 프랙티컬 했다라는 걸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이분 얘기를 하면은 그 또 말년에 하셨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있잖아요, 뉴욕에. 어떤 거죠? 구겐하임 뮤지엄이요. 오. 이렇게 달팽이 소라빵 같은. 소라빵 뒤집어 놓는 거. 네. 뭔가 이 느낌이 비슷하네요. 위에가 통- 두껍, 네. 위에가 이렇게 크고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조형으로서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과연 뉴욕다운 건축일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약간 기호를 갸우뚱하게 하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원래는 도시랑은 상관이 없는 양반이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물론 시카고라는 대도시에서 실무를 하셨었고 나중에 이제 탈레아신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서 이제 도제 수업을 받고 거기서 이제 건축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건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굉장히 그거를 신경을 쓰고 도시계획에 충실했던 그런 건축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겐하임 같은 조형이 뉴욕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뮤지엄이기 때문에 그런 조형이 또 가능했겠죠. 네. 여러 가지 뭐 베리언스도 시리에서 받을 수도 있었을 그죠. 테고 했으니까. 그리고 목도 너무 좋잖아요. 로케이션이 진짜 좋잖아요. 로케이션 목이야? 내가 너무 부동산스러워. 그게 지어진 시점에는 사실 그 목을 보고 거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오히려 센트럴파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걔가 목이 좋은 거지. 걔가 너무 부동산 걔가 그 목을 만들어낸 목을 약간 만들어낸 그거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앵커가 된 거죠. 뮤지엄 그렇죠. 코리도어처럼 스트릿이라고 그렇게 불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구겐하임 펀드에서 마이닝으로 재벌이 된 구겐하임이 그 돈을 내가 줄 테니까 도네이션 할 테니까 뮤지엄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에 좋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뉴욕은 스트릿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건물이 들어설 때. 그러니까는 내 건물선에 그냥 내 프로퍼티 라인에 바짝 붙여가지고 프로퍼티 라인에다가 벽을 세워서 지어야 돼. 몇 핏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 도시계획의 뭐 자코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야. 이게 그러면은 그 자코님은 도시계획을 하시는 자코님이 보기에는 구겐하임 뮤지엄이 몫이 좋아? 나한테 물어봐야지. 목이 좋다니까. 짱이라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자코님이 보시기에는 그 구겐하임 뮤지엄이 뉴욕스러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뉴욕에 위배되나? 아니면은 그렇지 그게 않은가? 위배되나? 옛날에 램 크라스라는 형님이 네. 무슨 프랑스의 릴레? 그 기차역이요? 기차역. 기차역. 그걸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컴피티션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막 거기가 엄청 많은 기차들이 오는 그런 정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가 복잡해. 막 우리 옛날에 뭐 영등포 막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컴피티션 안에 막 컨텍스트를 분석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른 건축가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뭐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는데 램 형이 딱 해갖고 뭐 하나 뿡 넣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빅. 큰 거를 그냥. 컨텍스트는 내가 빵 해서 만들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옛날에 왜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 끈을 풀면 뭐 자가 왕이 될 것이다 했더니 가서 칼로 뚝 잘라버렸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물론 뉴욕이라는 애가 가지는 건축의 언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탁탁탁 양복 입고 이렇게 쫙쫙쫙 줄 맞춰서 서서 네.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어떤 뭐 비즈니스맨들처럼 쫙쫙쫙 있는데, 또 뉴욕이 재밌는 건 또 정신 나간 애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걔가 컨텍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이 조형이 인식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위스콘신 출신의 프랭크 루 라이트가 정말 거기서 위스콘신 치즈 유명하고 그래서 소자 짜고 이런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뉴욕에 있는 거기에 컨텍스트를 보고 아이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빵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더 아이코닉한, 그러니까 필립 존슨이 굉장히 계산적으로 아이코닉한 본인을 만들었던 거와는 굉장히 상반된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할래 그냥 빵 한 게 그냥 아이코닉한 그런 건물이 뭐 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959년, 네. 60년, 59년 돌아가시는 해, 그러니까는 마지막 작품이에요. 거의 마지막 작품.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한테는 약간 교회 같은 건물이었죠. 교회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 자신의 어떤 모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뭔가 모뉴멘트를 만들. 그렇지. 만들 것이다. 그게 날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겨 넣은 거네요. 아이, 이거 말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야, 나 구계란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거 하고 있었어. 언제 내 이 개그를 구겨 넣을 것인가. 그렇죠. 꾸겨놨어.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냥. 구겨놔요. 구겨놨어. 구겨 넣으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59년이었으니까 59년 하니까 왕십리가 생각나네 갑자기. 59년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내가 이걸 던져서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던질 때 구겨서 넣었지.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도시를 그냥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내가 언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때가 중겸씨 때였던 것 같다. 중겸씨 때 중겸씨가 그 링컨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도시에서 분수는 정말로 반도시적인 것 같다고. 분수는 없어져야 돼! 내가 막 그랬거든. 맞아요. 그랬더니, 기억나요. 분수 좋잖아요. 물, 막 움직여. 막 좋잖아. 막 그랬더니, 나는 싫어! 막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분수를 만들어내려면은 건물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앉아야 그렇죠. 되고, 앞땅을 내주는 거잖아요. 내 땅인데 내주는 거야, 남한테.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 어떤 게 더 좋을 거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공공의 것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뭐 한 층이든 두 층이든 원래 법규보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달지 뭐 그걸 주고받는 게 물론 있겠지만 도시의 이 패브릭을 생각했을 때 뉴욕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격자의 도로, 스트릿과 에비뉴 이거에 대한 리스펙이 없다? 이거는 약간 좀 반 뉴욕 같은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구겐하임이요. 구겐하임이. 근데 조형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건물이에요.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 이게 중력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건물이.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게 맞지.
근데 그거를 역으로 했으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거를 내 디자인을 포기하지 않고 구겨넣어서 거기다 구겨넣어가지고 지은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도전도 있었을 것이고 그 기술적인 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합의를 보지 않고 내 디자인을 끝까지 밀어붙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 폴링 워를 얘기하다가 구겐하임까지 왔는데 구겐하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겸손한 바벨탑 같은 느낌 들어요. 겸손한 바벨탑이 어떻게 겸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바벨탑이 돌고 돌아서 계속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올라가다가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돌고 그 유니어스 그 23가에 그죠 플랫 아이언 있는데 그 위에 완성하지 못한 거. 욕망. 욕망의 건축, 네. 욕망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건물 얘기했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컴프로마이즈 된, 약간 내 욕망을 조금만 비친 약간 바벨탑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한테는, 구겐하임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스파이럴,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건물을 올라가기 때문에 작품을 걸기도 힘들어요. 그게 항상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받아들일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확은 못해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그 건물에서 받아요. 네, 참고로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구겐하임에서 그 칸딘스키 전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9월까지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 가봤는데 칸딘스키 작품을 초기부터 말년까지 그 나선형을 따라서 굉장히 잘 나열해 놨어요. 되게 좋아요. 저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가요? 네.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도 정말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구겐하임 빌딩은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폴링 워러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작고님도 폴링 워러 다녀오셨죠? 낙수장. 네. 어떠셨어요? 멀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 언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동양을 배경으로 하는 미래 영화의 세트장 같은 느낌? 어떤 건지 알것 나는 같아요. 좀 이렇게 어색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유러피안 모더니즘을 배운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고 책을 받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우리 마음속엔 서양 그런 뭐 미국, 유럽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뭐가 뭔지 어디다 껴넣을 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저는 음악 들을 때도 족보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어디 족보에 껴넣을 수가 없어. 우리가 배운 뭐 어떤 모더니즘이니 뭐 무슨 이즘이지 하는데 어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분이 또 일본에 또 영향을 받아서 뭘 어떤 조형을 했다고 일본에 가서 또 그 사람 그 건축을 이것저것 봤어요. 네. 유럽 스타일이야? 저 기묘해. 나는 정말 그러니까 그 작도기로 그릴 수 있는 기하학을 컴퓨터가 나오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싫은데 제 친구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끌려가갖고 구겐하임에서 마침 라이트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고 끌려가서 스파이럴 따라서 쫙 다 보고 저는 아니 이렇게 하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 똑같이. 똑같다. 그리고 난 그거부터 불만이었어. 저도요.
저도 그거부터 그게 진짜. 원래 위로 가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위까지 가려면. 지금은 아래서부터 올라가게 아. 전시돼.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뭐 수도 어쨌건. 있죠. 예. 근데 그것도 보고 또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자기 휴가 냈다 미국 온다고. 그래 와 뭐 거기나 놀자 맨하탄 그러는데 홀리우드를 보러 간다는 거야. 네. 6시간이 걸리는데. 네가 운전해 이 자식아. 오늘 떨렁떨렁 왔어. 야 너 국제면허 갖고 왔어? 아니? 이 새끼 이거 씨발 나 1시간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근데 좋긴 좋죠. 가면 막 쫙 있고 막 안에도 들어갔거든요. 가면 막 뭐 어디 영향받고 이렇게 설명 다 해주고 좋으면서도 이렇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고민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그러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코님 말씀처럼 왜 이렇게 이러니까 또 갑자기 곤충 생각이 나네. 그 준석 씨처럼 분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건축가예요, 사실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이게 어떤 왜 그거를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 교육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미술사에는 이게 그 흐름이 있어요, 미술사에는. 그러니까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어떨 때는 뭐 인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고 뭐 어느 시기에는 뭐 그런 그쵸. 이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 미술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미술로 구현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역사의 그래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 미래를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여기에 뭐 세계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집어넣기에는 이게 그냥 미국스러운 거야. 미국이다! 막 그거 있잖아. 초원이다! 나는 초원의 집을 할 것이다! 정말로. 아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을 3번 하셨고 자식이 8이시고 비공식적으로 애인이 30명 있고. 뭐 비공식적으로 이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것도 있지만 좀 진짜로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쥐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안주인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혀의 사람은. 마술사. 왜냐면은 이분이 대부분의 한 90%의 프로젝트가 레지덴셜이에요. 그것도 놀랍죠. 집의 주인은 누구다? 안주인. 안주인이야. 그렇지. 안주인을 공략해서 그렇게 공략하다가 3번 결혼. 3번 결혼한 아니 그런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바깥 주인을 바꿔. 멋진데? 그러는 거지. 아이쿠.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는 이 건축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로 이런 이게 어디다가 껴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의도한 싶은 건 아니에요? 뭘요? 아니. 그 의도라기보다는 그 나는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어. 아니, 그런 나만의 건 길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겠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철학가들도 그렇고 미술가들도 그렇고 전쟁이라든지 뭐 사회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스트 코스트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소용돌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하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돼야 돼, 뭐 어떤 재료로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식의 고민을 했는 반면 그런 외세와 큰 상관이 없는 상관없이. 미국 중부 한가운데 위스콘신이 뭐 저기서 뭐 무슨 어디야 뭐 2차 대전이 이런 2차 대전 정도는 좀 상관이 있었겠다. 그렇겠죠. 아니면 뭐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뭐 하여튼 위스콘신에서 큰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정세보다는 정말 내부의 논리.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이 땅에서 가공 가능한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딱 그냥 마치 이렇게 옛날에 왜
갈라파고스 제도의 그 도마뱀인가? 뭐죠? 그게 원래 한 땅으로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얘네만 네. 따로 진화하는 음.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진화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이 세일즈를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양반을 얘기를 하면은 뭐 그 시카고에서 이제 그 도제로,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언제 졸업했다, 무슨 학위를 받았다, 이런 거가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건축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분 중에 한 명,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아무데나 막 뭐 수료 이렇게 써놓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는 넘어간 거 아니야? 1800년대 출생이에요. 1800 몇십 년이더라. 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도 다니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학 견학 한 번 간 다음에 졸업했다 쓰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에도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건축학교에서 어느 교수한테 뭘 배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느 건축가 밑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 더 높이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시카고에서 사무실을 자기 걸 열기 전에 뭐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랑 뭐 해가지고 도제로 하다가 이 양반이 도제를 했었는데 이 양반이 왜 레지덴셜을 많이 했는지 그 역사 배경이 있어요. 이게 자신의 그 커리어의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은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건축가였어요. 시카고는 건축의 도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커머셜 클라이언트들이었어요. 커머셜 클라이언트들이요. 그런다고 해서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안 했느냐? 했어요. 했는데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계약 조건이 여기에 우리 오피스 건물 뭐 60몇 층짜리 지을 건데 근데 말이야 내가 집이 하나 필요한데 말이야. 그러면은 그 집 공짜로 해주고. 원 플러스 원을 해줬어.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계약이 뭐였냐면은 오케이 우리의 오피스에서의 이 초점은 변호사들도 그렇잖아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클라이언트예요. 나의 뼈와 살을 다 갈아서 24시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스태프들은 당신의 커머셜에 전력 투구합니다. 그러면 레지덴셜은 누군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누가 했느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오버타임을 하거나 자기 집에서 했다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레지덴셜 프로젝트를 했어요. 하다가 디벨롭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는 루이스 설리반의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70년대의 미래 영화인데 약간 감독이 일본의 어떤 패턴을 보고 겁나 그거를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집도 만들고 막 벽돌 찍어가지고 막 이상한 패턴 집어넣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루이스 설리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내가 한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서 마스터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직업을 얻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루이스 설리반이 드래프팅하는 능력을 보니까 얘는 나의 디테일을 이해하고 그거를 실제로 지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드래프팅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뽑게 된 거예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그랬는데 레지덴셜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드래프팅 잘했잖아. 디자인 랭귀지도 어느 정도 배웠고 디테일도 배웠어. 이 사람 거를 마스터한테. 그러다가 사이드 잡을 뛰기 시작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러다가 그거를 루이스 설리반한테 걸리죠. 근데 사이드 잡 할 수 있잖아. 나도 하는데. 그죠? 근데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은 너는 내가 나의 애제자로 삼겠다. 그 대신 5년 동안 사이드 잡은 하지 말아라. 진짜? 내가 던져주는 거에 전력 투구를 하거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루이스 설리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자기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싱글 하우스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레지던스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거야. 느낌이. 느낌이. 느낌적인 느낌적인 어. 느낌. 근데 낯설지 않음.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커머셜 수주 받아가지고 공짜로 해주겠다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려준 스케치는 아니거든? 알아봤더니 그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사이드로 띈 거였던 거야. 몰래. 걸렸어. 그래가지고, 파이어! 이렇게 된 현장 거야. 가보니까 건축가 이름 막 프랭크 로이드 레프트 써 있고 막 프랭크 캐리. 그렇게, 이것도 아까부터 생각했지? 그래, 라이트 레프트 언제 써먹나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마스터로부터 이제 뻑큐 하고서는 이제 그 사무실을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고약한 게 뭐냐면은 이 루이스 설리반이 그 시카고에 있는 하이라이즈 오피스 커머셜 건물들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루이스 설리반이 디자인한 건물의 최꼭대기층에 일부러 오피스를 얻었어. 그래서 거기서 리벤지. 리벤지지.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개인 프랙티스를 오픈을 한 거예요. 이야, 멋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레지덴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판이 쌓였잖아.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유럽을 갑니다. 독일을 가. 네. 독일을 가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가요. 나 미국에서 온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레프트 아니고 라이트인데. 아닌데? 레프트 아니고 라이트. 라이트인데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서 쫙 펼쳐준 거야.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건축가들이 미국으로 막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뭐 시카고 학판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미스도 그랬고 뭐 발토그루피우스니 뭐 하버드에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온 이 디자이너들이 바우하우스 출신들 디자이너들이 미국의 건축 교육을 도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30년대 지나서 이제 네네네. 세계대전 끝나서 이제 2차 대전 40년대.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마케팅을 한 거야. 유럽에서 오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걸 들고 유럽으로 갔어. 가서 내가 로마의 무슨 뭐 판테온을 보고 막 그래서 막 인상 막 이렇게 임프레션 받아가지고 막 스케치 해가지고 이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르꼬르비제처럼 막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그거 보러 간 게 아니고 내 거를 팔러 간 거야. 멋있다. 팔러 갔는데 이 출판사에서 그거를 이 사람 특집을 출판해가지고 뿌려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성이 빵 터졌어. 완전 빵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레지덴셜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게 또 미국에 와서는 또 유럽에서 인정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BTS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 몰랐어? 미국 외국 나와서 그렇지. 먹어주니까. BTS. 그러니까는 뭐 누가 오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누구 될 사람 같아 보면은 유럽에서 찍은 잡지를 하나 딱 주면서 제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지. 멋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어떻게 남편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만 나 그걸 봤어. 이런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스타가 됐고 어떻게 그 레지덴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게 됐는지는 그런 좀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레지덴셜 프로젝트가 많이 있죠. 그 레지덴셜의 단점이 뭐냐면은 커머셜 건물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꾸미고 사느냐. 유지하느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집을 살 때처럼 이사 들어와가지고 답답한데 뚫어 밀어 세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디자인한 아키텍이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런 식으로 그 오리지널리티가 쉽게 손상되는 게 사실은 레지덴셜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설계했던 레지덴셜들이 없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막 다작도 했지만 없어진 것도 많고. 수명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거든요. 레지덴셜이라는 게. 뭐, 그래서 많이 없어진 건물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열심히 관리들을 하고 있지. 그래서 로비하우스도 그렇고. 그죠. 우리 그리고 또 폴링워터도 그렇고. 로비하우스 말고 또 뉴햄프셔에 예, 뉴햄프셔 한번 갔었죠. 우연히. 봤죠. 우연히. 그것도 봤고.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내가 보니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물을 좀 봤더라고요, 나도. 우리도 뭐 계속 보고 있었네요. 구겐하임. 그쵸.
저는 거기를 폴링 워터를 사실은 건축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를 계획해가지고 표를 끊어서 가는 사람 저예요. 근데 가가지고서 폴링 워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아 분열이 된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아분열? 왜? 수전, 제가. 원래님의 자아분열이요? 네네. 왜냐하면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관점으로 봤을 때. 때는 보여지지도 않는 집이에요. 네. 왜냐면 수맥 뿌리고. 물 위에 있는 집은 보여지지 않아. 나를 약간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을 때 물과 관련이 있다, 플러드 존에 있다, 보여지지 않아요. 거기 누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거기는 아니야 안 보여줘.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땅에 앞에 가서 물 흐르는 걸 봐가지고 집 앉아있는 새를 봐서 물이 흘러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아니 이 집은 사면 안 돼. 딱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집은 심지어 물 위에 앉아있어. 당연히 안 보이지. 축축하고 아 정말. 근데 약간 건축적인 스피릿을 갖고 그 열정을 갖고 디자인에 대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봤을 때는 아 이거 와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미국 사람들의 약간 자기네 문화에 대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오죽하면은 이거를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표를 받아가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거를 그렇게 애써서 유지해가며 불국사도 아닌 것이. 그렇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다 팔고 책자를 만들고 물론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굉장히 도깨신 말대로 가는 길부터 또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한참 한 15분 정도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길도 좋고 뭐 안에가 굉장히 좋고 되게 좋았어요.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카우프만의 아들이 그거를 헌납했다고 했잖아요. 네. 국가에.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런 느낌이 되게 든 게 그게 개인이 갖고 있었으면 정말 100% 그냥 10중 8구도 아니야. 100% 버려졌을 집이에요. 그거는. 그치. 왜냐면 그거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테고 그 습기로부터 그 집을 보호하는 거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이 사업선이 좋고 말빨이 좋았으면은 이 폭포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이거를 추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동양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어색해. 아까 작가님이 아까 말씀해 얘기했잖아요. 주신 그 느낌. 근데 뭔지 알 것 그 같아요. 느낌을 저는 되게 자주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집을 보여주러 다니잖아요. 근데 꽤나 문화적 소양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중국도 다니고 일본도 다니고 여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컬렉트하고 거기에 있는 거기서 가져온 것들을 벽에 걸어놓고 근데 뭐 뒷마당에 불상 있는 집들.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 불상 같은 그림을 갖다가 되게 비싼 막 정말 1.5, 2밀리언짜리 집에 막 붙여놓고 이래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그 그림 뒤에 있는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자체로만 그냥 정말 그 표면적인 것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왜? 굳이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한 디자인을 보면은 그런 뭔가 어색한 것들이 약간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추진해가지고 하나의 로직한 자기의 주장을 집에 넣었다는 거에 대한 리스펙은 있어요. 야, 그건 엄청난 추진력과 네. 장사수단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지금 백현진이라고 해.
뭐지? 어밴드? 네네네. 이런 사람 노래 들어보면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음. 근데 두 번 듣기는 싫다. 음. 정말 대단해. 정말 음악성도 있고 그런데 좀 불편해? 막 이런 느낌 있고 막 그래요. 장기? 아니요, 장기하는 오히려 듣기가 좀 편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또 프랭크 로이드가 한 것도 봤어요. 무슨 교회가 아니라 학교야. 학교인데 학교. 자유학원인가? 네. 지유가오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불상 걸어놨다는 그것처럼 네. 그렇게까지 치지한 건 아닌데 프랭크 로이트가 이제 일본 거를 막 이제 보면서 막 이제 네네. 받는 거예요. 막 그 인상을. 그런데 내가 받는 느낌은 딱 그런 서양 사람이 구현한 동양의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약간 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은 그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그 디자인을 흐트러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맞아요. 뭔가 자기의 언어로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드로잉들이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작도 했지만 그런 사람이 그린 드로잉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 구겐하임 특별전 때 이렇게 그 쫙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 자주 쓰는 패턴들 있잖아요. 네. 그것만 막 이렇게 이만한 종이에 막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네. 그걸 여기다도 발라봤다가 의자도 만들어봤다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커져가지고 하이라이즈도 하나 해놓은 거 있거든요. 하이라이즈 하나를 그 패턴으로 다 만들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뭐 하나 꽂히면 그걸로 끝까지 조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막 조지는. 근데 이게 아까 도케니 말씀드린 이 사람은 도시에 대해서 좀 난데없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그린 도시들도 있거든요. 도시계획도 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자동차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21세기 이러면 이제 도로로 안 다니고 이렇게 그 정말로 나르는 자동차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렇게 비행기 그래갖고 그려놨어요. 그게 이렇게 와서 도로에 쭉 내려갖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도시는 이렇게 맨하탄 같은 게 여기 어디 있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걸 평온에 예. 그런 데 살다가 이렇게 쭉 가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두고서는 이렇게 정말 1시간이 넘도록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집을 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저도 보러 다니고 막 이러지만은 정말 아닌 집은 그냥 쓱 보고 이렇게 마지막 Any question? No, not really. 아니 없어. 약간 아니 없는데? 약간 이렇게 그냥 말도 안 하고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보고서는 아닌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 누구한테는 정말 부동산을 봐서는 정말 아닌데 어떻게 건축가로 이렇게 만들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자쿠한테는 정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정말 족보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도케시한테는 진짜 이거는 어떤 말빨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약간 되게 성공한 건축가의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그런 마케팅에 그 열심히셨던 게 일본에 이분이 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제국 호텔인가?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제국 호텔. 근데 그게 자기 딴에는 구조를 뭘 해가지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구조를 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뭐 이런 걸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 빠친코에 보면은 그 지진 나는 광동 장면 있죠. 대지진. 네. 그때 바로 무너졌어? 그때 아니요. 유일하게 그것만 안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아 진짜? 주변에 그래갖고 그 사진이 딱 일본 신문에 나왔는데 대박. 그러면 그걸 보통 건축가들은 나 이랬어 이러고 벽에다 걸어놓고 뿌듯 이거잖아.
바로 가져다가 미국 신문에 뿌린 거야. 자기의 그거라고. 어. 근데 나중에 이제 구조가 이제 발달하고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진 게 아니라 콘크리트? 아니 콘크리트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연못 같은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정원 이렇게 호텔이 있고 그 내부 정원에 연못 같은 게 물이 가득 있었고 옆에 무너진 집들은 불이 타갖고 날아간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화재. 화재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래갖고 무너진 거였고 결국 나중에는 그 프랭크 로이드가 생각했던 그 구조는 나중에 구조 진단에서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계산에서는 맞지 않는 그거였어요. 그 현대 기술에서는 삑 이건데 옛날에는 나름 자기가 이제 아이디어라고 했던 그거죠. 근데 어찌 됐고 그 사진 하나 갖다가 또 바로 미국 와. 그래갖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프랭크 로이드 이러면 폴링워터 구겐하임 제국 호텔 지진에 안 무너져 이렇게 알고 있대요. 그때 그 마케팅 그걸로. 와, 대박.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정말 대단해요. 저는 사실은 펄링워터 이 건물은 뭐 저처럼 패션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1900년도 초반, 그러니까 30년? 30년, 36년. 저는 그때 젖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게 좀 놀라워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땐 되게 모던했거든요. 물론 겉으로만, 사진으로만 봤을 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1930년대면 사실은 이제 막 그 패션에서도 그 롱드레스, 코르셋 입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뭐 그 20년대 복장 나오고 막 아직 한참 그치. 해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여전히 조금 촌스럽고 맞아. 오래된 것들이 있고 건축물도 조금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오래됐다고 익숙해진 그런 건축물들이 더 익숙한데 그 시절에 이걸 했다고? 약간 그게 저는 상당히 놀랍고 되려 이분이 좀 늦게 좀 태어나서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아마 본인의 그 가지고 계신 그 이제 왠지 이 그 구겐하임을 그거를 그때가 전성기셨으면은 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90이 넘으셨으니까. 네. 왠지. 얼마 그랬지 뭘 더 해. 그러니까 뭔가 그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네. 그렇다. 갈 사람들 가야지. 뭔가 아쉬웠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할 막 수 있다. 이제 내가 내 걸 제대로 찾았는데 그 많은 그 변화의 끝에 이제 막 내 걸 딱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그치. 가야 할 때야. 네, 약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뭔가 그런 느낌 조금 들면서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가볼만 해요. 그래서 가끔. 뉴욕, 뉴저지,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에 계신 분이, 동부에 계신 분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서 보실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초봄이어서 좀 그랬지만은, 가을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 초범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는 초범이라. 처음 갔다고. 네. 그리고 또 그 안젤리나 졸리하고 네. 브래드 핏하고 눈 오는 폴링 워터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오면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러면은 물도 얼어가지고 소리도 안 들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씨, 더 무섭겠다. 그리고 엄청 춥지 않을까요?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진짜 추울 것 같긴 해요. 맹골에 그냥 아주 그냥 서린 거야? 입 돌아가.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가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저는 여름에 갔어요. 서늘해. 저도 딱 가가지고 딱 창문 띡띡 들어오면서 이거 창문 이거 안 돼. 약간 정말 부동산에서 완전 옛날 그때. 옛날 거 디테일 이거 그대로 다 있으니까. 예뻤어만 있는데 이러면서 막 옛날 거야. 뭐. 약간 자아가 분열되는. 뭐 어쨌든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뭐 그러면은 정말로 대중적인 건축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 레프트 말고 라이트. 뭐 그 외에 루이 칸도 있고 벤츄리도 있고 뭐 등등등 있으시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건축가는 이분이신 것 같고 뭐 뉴욕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뮤지엄들들 다들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가면, 뉴욕 가면은 구겐하임 가가지고 그 소라빵 뒤집어진 거 한번 가봐야 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 건축가니까요. 나름 친숙한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고요. 네. 이게 참, 다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을 싫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좋아하든 말든 간에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건축가에게 굉장한 축복인 거죠. 네.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면은, 구겐하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프리 나잇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폴링워러는 안에까지 다 보는 거는 대략 한 사람당 32불 정도. 근데 예약하셔야 가기 돼요. 전에 미리 근데 미리 해야 예약하셔야 돼요. 굉장히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이드랑 같이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로비하우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에 있는 로비하우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약간 시카고에 계시는 분들은 로비하우스도 한번 들려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팔로였나? 거기 가면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뮤지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버팔로요. 네, 뉴욕 그러니까 버팔로?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물을 가지고 그냥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해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팔로 가실 수 있으면 진짜 이 자식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해놨네. 그죠. 정말 다가. 네. 오늘 오랜만에 건축도끼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한 건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대단해요. 네. 다작도 하셨지만 다산도 하셨던. 네. 오늘은 그럼? 미국 건축, 다혼도 하시고. 다혼, 다쳐제. 다쳐도 하셨고, 뭐, 다혼도 하셨고, 뭐, 하여간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이셨던 우리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누구 한번 할까요? 누구? 어디 또 가야겠네, 그러면. 이제 미국 건축가 됐으니까 이제 영국 가서. 자연스러웠어. 노만 포스터의 건축에 대해서. 뉴욕에도 노만 포스터 건물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오리지널 영국을 또 보고 뭐, 그러는, 그랬으면 하는. 뭐래, 빨리 끝내.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없지 않아 있네. 예. 그러면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끼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우리였고요. 이제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